이거나요! 저 들어가야 해요! 한 소녀가 소리칩니다. 꼬마야, 여긴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회장실로 들어가려는 꼬마를 경비원 2명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만 사주시면 돼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어 보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소녀의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 쓰러지고 맙니다. 꼬마야, 그 시계 너 어디서 났니?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회장실 문을 잠그는 시간은 언제나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그 누구도 이 시간만큼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불문율이었죠. 태주는 가죽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오른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도 도장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액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액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보조개가 살짝 패인 얼굴,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모습이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안에 서연하였습니다. 태주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그 온도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아야, 오늘도 버텨볼게. 7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어 잘 나오지도 않았던 말이었죠.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흰 알약 2개.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처음 처방을 받던 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꼭 물과 함께 드셔야 한다고. 하지만 태주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굳이 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을 삼키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 아래로 조그마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저마다 갈 곳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이 도시는 7년 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대상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매일 아침 같은 사진을 꺼내 같은 말을 되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본사 로비에서 아이 하나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어서요. 태주는 짧게 말했습니다. 처리해.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아이가 계속 회장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태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몇 살이나 됐대? 경호원 말로는 7살쯤 됐다고 합니다. 7살. 태주는 그 숫자를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에 내려가 보니 경호원 2명이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는 2갈래로 묶여 있었고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 끝이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죠. 아이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놔줘요. 나 회장님 만나야 해요. 경호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야,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그만 가. 아이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죽어요. 제발요. 그 소리에 로비를 지나던 직원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넓은 로비 안에 퍼졌습니다. 경호원이 당황하며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습니다. 얇은 바지 무릎이 쓸렸습니다. 아이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엄마 좀 살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가죽줄이 달린 오래된 시계. 가죽은 오랜 세월에 닳고 닳아 색이 바랬고 줄 끝은 실처럼 풀려 있었습니다. 새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태준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이 반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이가 태준 앞에 서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태준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콧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쓸린 무릎에서 작게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밀고 있는 회중시계의 가죽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갈색 가죽줄이었습니다. 닳고 닳아 색이 바랜 아주 오래된 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인데 왜인지 손끝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아이는 망설임 없이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시계를 받아드는 순간 손가락이 가죽줄 위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엄지손가락으로 뒷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묻어있던 먼지와 진흙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로 작은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K, T, J. 태준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까지 울렸습니다. K, T, J. 강태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7년 전 태준이 아내에게 직접 선물했던 회중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시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은 간신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요. 그 순간 태준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던 이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에게 다시 물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이 아이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방금 내뱉은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로비안이 조용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귀가 먹먹해진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비서도 멀찍이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데려다 줄 수 있어? 아이는 잠깐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경호팀장 박정수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차대. 박정수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회장이 직접 따라가겠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아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다소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할인이요. 강할인. 강할인. 태준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성이 강씨였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중시계와 서연아라는 이름까지 겹치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니? 할인은 창밖을 보면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며칠째요. 그 말이 짧았지만 태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픈 엄마 곁에서 며칠을 어떻게 버텼을지 그 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손 안에 쥐고 있던 회중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죽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이 시계를 아내에게 선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번째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시계를 받아들고 왜 하필 회중시계냐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당신 곁에서 시간을 함께 세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한참을 웃다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시계가 지금 이 아이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태준은 가죽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룸미러로 슬쩍 뒷좌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동선 외부 보고 금지. 어디에도 알리지 말 것. 오랫동안 태준 곁을 지켜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넓은 도로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깔끔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것 같은 동네였습니다.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고 골목 여기저기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할인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태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준이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인이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잡이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이 구석에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아봤습니다. 7년이 지나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아였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아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태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에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연아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뒤로 밀었습니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물러났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연아야, 나야. 나 태준이야. 알아요. 연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알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알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7년 전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 직접 시신을 확인했다던 시어머니, 출산 당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했던 서류들. 태준은 굳은 얼굴로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알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연아의 그 말이 좁은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기억 속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보조개가 패이던 그 환한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손목은 손가락으로 감으면 맞닿을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태준은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아가 또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봐요. 그때 할인이 엄마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연아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처음 보는 어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이가 살아온 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숨어 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할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까맣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눈매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야. 아저씨는 내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야. 할인은 잠깐 태준을 바라보다가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다시 연아를 봤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연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신분이 드러나요. 어머님 눈에 띄면 끝이에요. 태준은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머릿속이 무거워졌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던 날, 시어머니는 태준 옆에서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잃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지 태주는 지금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연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나야.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의사 한 명 구해. 병원 말고 개인으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박정수가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낮은 천장,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에 이 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버텼을지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할인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색연필 몇 자루, 접힌 종이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할인을 받습니다. 아이는 엄마 곁에 붙어 앉아서 연아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엄마의 앙상한 손을 감싸 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태주는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태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 서 있는 박정수에게 걸어갔습니다. 박정수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안에 계신 분이. 나중에 물어봐. 태준이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주변 감시 카메라 위치부터 확인해. 이 골목에 카메라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이 집 주인이 누구한테 연락하는 사람인지 파악해. 박정수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르신 쪽에서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리는 구석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사람 셋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태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요. 태준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림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같은 아저씨. 태준은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아렸습니다. 연아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그리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연아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연아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숨소리가 방 안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느 허름한 건물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머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연아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주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둘 다 없애겠다고. 태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못 넘겼어요. 안 되더라고요. 낳자마자 한 번도 못 안아봤는데. 연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숨어 살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던 그날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서 잘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킬게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요. 하리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엄마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안에 들린 회중시계의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지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사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박정수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태준의 건강을 살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의사는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하의 상태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눈꺼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태준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수가 심하고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며칠만 더 있었으면 위험했습니다. 태주는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입원시킬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의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개인 병원인데 원장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입원 기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연하를 차에 옮겨 태우는 동안 연하는 눈을 뜬 채로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지만 태준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차 뒷좌석에서 엄마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태준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연하를 병실에 눕히고 나자 태준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리는 병실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링거줄이 연하의 팔에 연결되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시선을 병실에 둔 채 말했습니다. 7년 전 출산 당시 기록 뒤져봐. 어느 병원이었는지, 담당 의사가 누구였는지, 사망진단서 발급한 사람도. 박정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쪽과 연결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시키는 거야. 박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주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손안에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이 시계가 7년 동안 연하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굶는 날도, 비가 새는 반지하에서 추위를 버티는 날도 이 시계는 연하 곁에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정수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왔습니다. 7년 전 출산 병원 기록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만 기록, 입원 기록, 그리고 사망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태주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진단서의 발급 일자가 이상했습니다. 연하가 숨을 거뒀다고 적힌 시각보다 사망진단서 발급 시각이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죽기도 전에 사망진단서가 먼저 만들어진 셈이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정수가 대답했습니다. 7년 전 이후로 그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파악이 됐는데 연락이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가. 그리고 태주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원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원 당시 보호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은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인 태준이 서명해야 할 자리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이름 위에 시선을 한참 고정했습니다. 출장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태준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장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 장세훈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준은 복도 끝 구석진 자리에서 장세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시각이 사망 시각보다 앞서 있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지? 장세훈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발급에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공범이고요.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장세훈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관여하셨을 가능성까지 보고 계십니까? 태준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야. 장세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들 중에 지금도 연락 가능한 사람을 추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장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들 건드리기 전에 먼저 신변 보호부터 해. 입을 열기도 전에 막히면 안 되니까. 장세훈이 잠깐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빈틈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 안쪽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하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오전보다는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리는 병실 한쪽 구석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림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경계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태준은 연하 곁에 의자를 끌어당기고 앉았습니다. 연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기록 뒤지고 있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찾으려 해도 많이 지워져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꼼꼼한 분이시니까. 태준은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흔적은 남아요. 아무리 지워도. 연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린이가 시계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괜히 위험해진다고. 잠깐 사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시계 가져가면 아빠가 올 것 같아.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들고 겁도 없이 대기업 본사 로비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손 안에 쥐고 있던 회중시계를 연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하는 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죽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할인이 슬쩍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색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밤을 보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연아와 할인이 나란히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엄마 팔에 얼굴을 묻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링거줄을 단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저렇게 붙어서 살아왔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아이는 자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물어봤을 것입니다. 연아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태주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 안에 회중시계를 쥐었습니다.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지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분만실 담당 간호사였던 윤미정 씨 거주지 파악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자. 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가 늘어선 골목 안쪽에 윤미정의 집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준을 보자마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7년 전 제 아내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근무하셨죠. 윤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윤미정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정은 천천히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태준과 박정수를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씩을 내왔습니다.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윤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이날이 올까봐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날이 오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분만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가 아닌 낯선 사람 둘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병원 직원이 아닌 게 분명했죠.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기를 그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고만 했습니다. 윤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신원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넘기냐고.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 사업 다 날아간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정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작은 식당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였고요. 저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주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넘겼습니까? 윤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려고 신생아실로 갔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산모도 이미 분만실에서 옮겨진 상태였고요. 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연아 씨가 아기를 데리고 먼저 달아난 겁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산모가 분만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아기를 안고 비상구로 나갔다고 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고요. 막을 수가 없었겠죠. 다들 무서웠을 테니까. 윤미정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망진단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산모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서명했습니까?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했어요. 겁이 나서 남편 생각에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병원을 그만뒀어요.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7년 동안 그 서류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네. 아기도요? 7살입니다. 잘 자랐어요. 윤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정식으로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미정은 얼굴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압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없으면 그 일을 꾸민 사람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윤미정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윤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그 말이 작은 거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정수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태준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뒷면의 이니셜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K, T, J. 이제 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일을 직접 지시한 사람과 연결되는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윤미정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인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태준은 박정수를 봤습니다. 오병철 찾아. 박정수가 짧게 되물었습니다. 전직 수행기사 말씀입니까? 어머니 곁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움직인 거라면 오병철이 알고 있을 거야.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준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춰야 했습니다. 오병철을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정수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주소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집이 몇 채 없었고 그마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부러 멀어지려 한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차가 좁은 흙길 끝에 멈췄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장독대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한때 건장했을 것 같은 체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병철 씨 맞으시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태준은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강태준입니다.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습니다. 오병철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7살이에요.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꺼내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오병철은 그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마당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오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오병철은 마루에서 내려와 태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한동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사모님 수행기사로 일했습니다. 사모님이 어디를 가든 제가 운전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었죠. 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분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오래 곁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오병철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 며느리분이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모님은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하셨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사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핏줄이 집안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병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심부름을 하나 시키셨어요. 병원 원무과장을 만나서 봉투를 전달하라고 하셨죠.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심부름인 줄만 알았어요. 태준은 손 안에 회중시계를 쥐었습니다. 출산 당일 회장님이 출장 중이셨습니다. 사모님이 병원에 가 계셨죠. 저는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참 후에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철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일이 틀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달아났다고.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찾아서 데려오라고. 아이는 어딘가 맡기고 그 여자는 없애라고. 방안 같은 정적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없애라고 했습니까? 오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흘을 다녔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는 사모님께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찾지 못한 겁니까? 오병철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 위에 떨어졌습니다.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사모님 명령이라도 저한테도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노인이 그날 모른 척을 했기에 연아와 할인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곁을 떠나신 건 그 때문입니까? 네.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 보고를 한 것을 사모님이 나중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아무도 없는 데로. 오병철은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사모님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명령을 어겼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그른 일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는 것을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병철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25년을 곁에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병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가 흘길을 빠져나와 도로로 들어서자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언제나 반듯하게 앉아 있는 사람.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에게 절을 받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가죽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겼습니다. 이제 증언이 2개였습니다. 윤미정의 진술, 그리고 오병철의 진술. 하지만 태주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말이 아닌 뒤집을 수 없는 물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서울 어딘가에서 반듯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겠죠. 그 평온함이 이제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몰아붙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수가 룸미러로 태준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은 서울 북쪽 고급 주택가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잘 다듬어진 소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항상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품이 있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경호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등을 반드시 세우고 앉은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머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온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미리 연락도 없이. 태주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봐.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에 있었던 일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하 일입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사람 얘기를 왜 꺼내? 태주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7살이에요.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요. 거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당혹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태준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준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를 다그치러 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리러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기회? 자수하십시오. 제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꺼내기 전에 스스로 나서시는 게 낫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태준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증거라고. 네. 당시 병원 간호사 진술이 있습니다. 수행기사 오병철 씨 진술도 있고요. 사망진단서 발급 시각이 사망 시각보다 앞선 것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이 한 짓이지.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날 병원에서 며느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병철 씨가 어머니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나이 먹어서 헛소리를 하는 거겠지. 태준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셨다는 거 압니다. 출장 날짜도 어머니가 조율하셨죠. 제가 없는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려다봤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시어머니는 잠깐 태준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려 한 것뿐이야. 태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완전히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로서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그 기대가 그 한마디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태준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태준은 거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저택 골목을 빠져나오자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 쪽에서 움직일 거야. 박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하와 할인이 있는 병원 경우 인원 2배로 늘려 그리고 그 사람들 신원 하나하나 내가 직접 확인한 사람으로만 배치해. 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이 말했습니다. 연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몸 추스르는 것도 힘든데 겁주고 싶지 않아. 박정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가죽줄을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저택을 떠나오기 전 거실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며느리도 손녀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설득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도록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낼 때까지. 태준이 저택을 떠난 그날 저녁부터 준비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박정수는 태준의 지시대로 병원 경우 인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배치된 인원은 전부 태준이 직접 신원을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상그룹 내부 인사 중에서도 시어머니 쪽과 한 번이라도 접점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 측에는 입원 환자 정보를 외부에 일절 알리지 말 것을 단단히 당부했고 면회 기록도 따로 남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연하와 할인을 병원에서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골목이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낡고 평범한 집이었지만 안과 밖에는 소형 카메라가 빈틈없이 설치됐습니다. 현관 앞, 마당 구석, 담장 위, 골목 입구까지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대를 배치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누가 접근해도 반드시 화면에 잡히도록 했습니다. 연하는 이사 당일 저녁 태준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또 옮기는 거예요? 태준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하는 게 낫겠다고만 했습니다. 연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몸에 밴 감각이었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일단 따르는 것. 그 감각이 오랜 세월 두 사람을 지켜왔겠죠. 할인은 새 집이 마냥 신기한 눈치였습니다. 방 안을 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작은 마당을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당이 있다고 소리치는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그 집에서 연하와 할인을 이틀 만에 다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태준이 오래전부터 박정수 외에는 누구도 모르게 유지해온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태준은 혼자 외곽의 단독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시어머니가 반드시 이곳으로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마주 앉았을 때 자신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계산을 시작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먼저 제거하려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주는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상한 차량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선 지 1시간이 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녹화는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짧게 그냥 두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람 그림자 셋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을 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전부 복면을 쓴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다란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망설임 없이 집 외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외벽을 따라 액체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으로 휘발유 냄새가 번졌습니다. 불씨가 당겨지는 순간 불꽃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낮은 담장을 타고 오르며 치솟는 화염이 골목 전체를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밤하늘이 붉게 일렁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불길을 따라 하늘로 굵게 피어올랐습니다. 태주는 멀찍이 세워진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이 순간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감정으로 흔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안에 담기는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였습니다. 박정수가 옆에서 낮게 보고했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2개 모두 확보됐고 담장을 넘는 세 사람의 얼굴도 카메라에 뚜렷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불은 시어머니가 직접 지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있다고 생각한 집에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탄내가 희미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박정수에게 장세훈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연아가 있는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연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지만 눈빛은 깨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연아 옆에서 담요를 덮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연아의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아는 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늘 밤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태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연아는 잠든 하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굳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태주는 그 조용함 속에서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링거를 맞고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이 사람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자신이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태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잠시 후 태준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아의 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연아는 시계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가죽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길이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7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물건을 대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 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담겨 있을지 태주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하린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연아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있는 그 방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태주는 그 조용함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화 영상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세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병철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꺼내놓는 자리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들로서의 마지막 기대도,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그날 저택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보는 사흘 전에 발송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상그룹 회장 강태준의 경영권 신임 여부였습니다. 발의한 사람은 이사 김도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태준도, 박정수도, 장세훈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패를 꺼내 든 것이었습니다. 방화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이틀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태주는 그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치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태준을 끌어내리면 발언권을 잃게 되고 그 틈에 모든 것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이 사람의 수는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태준은 소집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장세훈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정이 넘도록 마주 앉아 이사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누가 움직일 것인지를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장세훈은 빠진 것이 없는지 3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꼼꼼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없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준비는 이사회 전날 밤에야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습관처럼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이 끝나고 나면 이 사진을 더 이상 서랍 안에 숨겨둘 필요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가죽줄을 한번 천천히 매만지고는 다시 넣었습니다. 이사회실은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태준이 들어서자 몇몇 이사들이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쪽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가늠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김도혁은 테이블 중간쯤에 앉아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눈 안쪽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은 테이블 상성 옆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머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짙은 색 옷차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도혁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근 회장의 잦은 외부 행보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준을 이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쪽과 오래전부터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도혁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들어 회의실 앞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복면을 쓴 세 사람이 담장을 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집 외벽에 통해서 액체를 붓는 장면, 불씨가 당겨지며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는 장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불길, 카메라 화질이 또렷했습니다. 복면을 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잡혔고 골목 입구에 세워진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병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진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는 말이 조용한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어딘가에 맡기고 그 여자는 없애라는 말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만들어진 경위가, 그 목소리는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김도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장세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도혁은 장세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아내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달아나 서울 외곽 반지하 방에서 7년을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방금 들으신 것으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태준이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반드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쫓기며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휠체어 손잡이를 꼭 잡은 채였습니다. 커다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어른들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뿜어내는 그 작은 당당함이 말 한마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반듯한 표정이 처음으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세상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손녀가 바로 이 자리에 살아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이 조용히 들어와 시어머니 양옆에 섰습니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마침내 끝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회의실 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어느 자리에서도 가장 반듯하게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뒷모습만큼은 그냥 늙고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연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인이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하가 낮게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7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먼저 작은 손으로 엄마 뺨을 닦아줬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상그룹 창업주 며느리 생존, 전 회장 모친 구속, 뉴스 첫 화면을 며칠 동안 장식했습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들었고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 김도혁은 배임과 공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흔들릴 것은 이사회 전날 밤에 다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리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6달이 걸렸습니다. 오병철의 증언이 핵심이었습니다. 윤미정의 진술이 뒤를 바쳤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시각의 오류는 문서 위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방화 현장 영상은 사람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살인을 기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태준은 법정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은숙, 무기징역.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미 오래전에 다 사가버린 자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태준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몸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석 달쯤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다 비우는 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혼자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말없이 커피 2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하가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태준은 옆에 앉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오랜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옆에 있을 수 있는 사이. 그 사이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등교하던 날 아침 하리는 새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서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태준은 잠깐 굳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리는 그동안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목이 메어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패이는 웃음이었습니다. 연하의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할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진 사진에 시선이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이 가운데 서고 태준과 연아가 양옆에 선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이 두 사람 손을 각각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연아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서랍 속 사진에서 보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보조개가 패이고 눈이 가늘어지는 웃음. 태주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연아였습니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연아가 이곳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아는 회장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약이었습니다. 연아는 아무 말 없이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안에 넣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서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매일 이 풍경 봤어요? 네. 7년 동안? 네. 연아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이 짧았지만 태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오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층 아래로 조그마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었습니다. 다 왔어요? 연아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할인이 쪼르르 뛰어들어오더니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섰습니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를 내려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엄청 높다. 태주는 할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할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아빠, 이거요. 할인이 시계를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가죽줄 위에 닿는 순간 자연스럽게 천천히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가죽줄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뒷면을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세 글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이 감촉은 멈춰버린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7년 전 그날에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주는 시계를 귀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멈춰 있던 것이 이제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연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창가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